마음의 근육 기르기 육바라밀 실천편.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짜 지혜란 무엇인지 바냐바라밀의 본질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인 육바라밀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라밀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저 언덕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안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육바라밀은 6가지 완성된 실천법을 말합니다.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그리고 바냐바라밀입니다. 이 6가지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바냐바라밀이 나머지 5가지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6가지를 마음의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의 근육을 기르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마음의 힘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강한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이런 마음의 근육이 필요할까요? 외부 환경은 계속 변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며 관계는 복잡해지고 선택해야 할 것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나눔이 나에게 주는 선물, 보시바라밀. 첫 번째, 마음의 근육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라고 하면 대부분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의 한 형태이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보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의 어원을 살펴보면 던져버리다, 놓아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보시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욕,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마음 등을 놓아버리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보시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제시, 즉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시, 즉 지혜나 기술,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외시, 즉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즉 상대방을 안심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외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도 마음은 공허하고 정보는 많아도 확신은 부족하며 연결은 많아도 진정한 소통은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이 상대방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우미의 행복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쓸 때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며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보시는 이런 연결감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의지라고 보았는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서 벗어날 때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술적 관조와 동정심을 통해 개인적 의지를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보시바라밀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 마주할 때 진정한 윤리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할 때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보시의 정신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것,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시할 때는 3가지를 놓아야 합니다. 첫째, 주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 받는 상대방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셋째, 주는 물건이나 행위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준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삼륜청정입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것이 모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보시입니다. 이렇게 할 때 보시는 진정한 해탈의 문이 됩니다.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작은 일에 화내지 않게 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늘어납니다. 자기 절제가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유 지게바라밀. 두 번째 마음의 근육은 지게바라밀입니다. 지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딱딱한 규칙이나 억압적인 제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지게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그 지게의 원래 의미는 차가운 것입니다. 불같은 욕망이나 감정으로 달아올랐을 때 그것을 식혀주는 시원한 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게는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즉석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미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나요? 스탠포드 대학의 월터 미셸이 진행한 실험으로 4세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수십 년 후 추적 조사한 결과 그들이 학업 성취도, 건강 상태,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기조절 능력이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지게바라밀은 바로 이런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수행법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지게를 3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유리계, 즉 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섭선법계, 즉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유익유정계, 즉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보다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선한 마음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뢰성을 기르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절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충동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3번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은 모두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기초가 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됩니다. 다섯째, 유혹이 되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애초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혜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칸트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서 나와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완벽한 도덕적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충동적인 반응 대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놀라운 힘, 인욕바라밀. 세 번째 마음의 근육은 인욕바라밀입니다. 인욕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는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인욕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욕의 원래 의미는 견디어내다, 감수하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바꿔가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분노와 짜증입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납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망치며 일의 효율성도 떨어뜨립니다. 분노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반응하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나 적으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존심이나 기대가 상처받았을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아직 원시 시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가 무례하게 대하거나 다른 차가 끼어들기를 해도 뇌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대량 분비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대반야경에서는 분노를 독에 비유합니다. 분노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더 해치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노할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량 분비되어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분노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주먹이 쥐어지거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할 때,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10까지 세어보거나 잠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의 생리적 반응은 보통 90초 정도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셋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대신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넷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내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분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파괴적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노가 될 수도 있고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비슷한 접근을 합니다. 감정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욕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건설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인욕의 지혜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인욕도 중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자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인욕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난 일이 있었을 때 그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여지도 생깁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욕을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집니다.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 정진바라밀. 네 번째 마음의 근육은 정진바라밀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정진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노력, 즉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진의 원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처음에 너무 빠르게 뛰면 나중에 지쳐서 완주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빠른 결과를 요구합니다. 즉석 음식, 빠른 배송,
실시간 소통에 익숙해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건강한 몸, 깊은 관계, 탁월한 기술, 내면의 평안 등은 모두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능이 아니라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릿이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참고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정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피갑정진, 즉 게으름을 물리치는 정진입니다. 둘째는 섭선정진, 즉 선한 마음을 기르는 정진입니다. 셋째는 유익유정정진, 즉 다른 사람들을 돕는 정진입니다. 이 중에서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게으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란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게으름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 성장할 기회를 놓치는 것,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게으름을 극복하고 꾸준한 정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 부담스러워서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하루에 10분씩 책 읽기, 매일 감사한 일 하나씩 적어보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목표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습관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고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기존 습관에 연결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한 후에 5분간 명상하기처럼 이미 자동화된 행동 다음에 새로운 행동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진척도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달력에 실천한 날을 표시하거나 일기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매일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다섯째,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목표를 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해보세요. 여섯째, 내재적 동기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의 보상이나 인정보다는 그 일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진바람일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노력입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일은 에너지를 주고 더 큰 동력이 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플로우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내고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런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니체도 춤추는 것처럼 일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괴로운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표현이 될 때 진정한 창조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진바람일의 정신과 같습니다. 정진을 실천할 때 피해야 할 함정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완벽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하거나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80%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둘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만의 페이스로 나아가면 됩니다. 셋째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진바람이를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생기며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기술, 선정바람일. 5번째, 마음의 근육은 선정바람일입니다. 선정이라고 하면 어려운 명상이나 특별한 수행법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반야경에서 말하는 선정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합니다. 선정의 원래 의미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다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의 산란함입니다. 스마트폰, SNS,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주의력은 끊임없이 분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12초였던 것이 2015년에는 8초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금붕어의 집중 시간인 9초보다도 짧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의력이 계속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므로 정신적 피로가 쌓입니다. 셋째,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므로 몰입의 기쁨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의성이 증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감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웰빙이 증진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선정을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이라고 하는데 이는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집중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깊은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마음의 안정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50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연스러운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일상활동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걷기, 먹기, 설거지 등 평범한 활동을 할 때도 온전히 그 활동에 집중해 보세요. 걸을 때는 발의 감각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을, 설거지할 때는 물의 온도와 비누 거품의 촉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끄고 온전히 아날로그적인 활동에 몰입해보세요. 책 읽기,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등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활동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넷째, 멀티태스킹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TV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 대신 한 가지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공원 산책, 화분 기르기, 하늘 바라보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섯째,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이 마음의 안정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선정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강제로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부드럽게 다시 집중 대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은 근육을 기르는 것과 같아서 시간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뇌과학 연구들도 명상이나 마음챙김 수행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전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고 편도체의 활동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성적 판단 능력은 향상되고 감정적 반응성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을 꾸준히 하면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뇌 연결성이 개선되며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음의 안정을 중시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했고, 에픽테토스는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선정을 마음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곳에서만 진정한 지혜가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마음이 산란하면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일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더 온전히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6가지 습관으로 바뀐 삶.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 마음의 근육, 육바라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보시바라밀을 통한 진정한 나눔의 기쁨, 지게바라밀을 통한 자기 절제의 자유, 인욕바라밀을 통한 분노 조절의 지혜, 정진바라밀을 통한 꾸준한 성장의 힘, 선정바라밀을 통한 마음의 평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바냐바라밀의 통찰력까지 말입니다. 이 6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보시를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게를 지킬 때도 인욕이 필요하며 정진을 할 때도 선정의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이 6가지가 조화롭게 발전할 때 우리 삶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1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간단한 명상을 하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의도를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자. 오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번 숨을 깊게 쉬고 반응해 보자. 같은 간단한 의도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저녁 성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점검해보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쉬웠던 것은 내일의 배움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하나씩 집중해서 연습해보세요. 이번 주는 보시에 집중해서 매일 작은 친절을 실천해보고 다음 주는 인욕에 집중해서 화가 날 때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실천해보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했어? 오늘 어떤 것에 감사했어?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바라밀 실천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여섯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짜증날 때 3번 숨쉬기 같은 아주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육바라밀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부 상황은 똑같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며 일에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변할 수 있구나. 나도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보살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기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타인이 하나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타인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타적 관심의 증가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내적 안정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의 실천은 바로 이런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처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6가지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대반야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실천들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를 넘어서는 사랑, 보살의 마음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